밥은? 자정이 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향해 시어머니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TV를 보시느라 아직 깨 있으시더군요. 어머니,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혹시 저녁이 식탁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며느리 밥상까지 차려줘야 되니? 부엌 식탁위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커다란 뚝배기에는 살점 하나 없는 감자탕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밥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접시마다 국물만 고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건... 뭐? 밥 없냐고? 돈 벌어온다고 집에서까지 대접받으려고 그래?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형 소송 준비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뼈다귀만 남긴 식탁은 설거지하라고 남겨둔 것과 다름없었죠. 며느리 시중까지 들어야 하냐? 친정더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시어머니를 하인 취급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매달 300만 원씩 보내던 생활비가 감사가 아니라 호구의 증거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이 모든 걸 기억해왔는지, 그리고 그 인내심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견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36살이고 결혼한 지는 5년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겪은 일들이에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팠던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당시 수백억 대의 기업 소송을 앞두고 있었고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되어서야 판교 아파트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진 건 차가운 공기였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커피만 마신 채 하루를 버텼는데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건 충격적이었어요. 커다란 접시에는 감자탕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작은 그릇엔 김치 국물만 고여 있었습니다. 밥통은 텅 비어 있었죠. 어머니, 혹시 밥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장미란 씨가 나오셨어요. 64세의 연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왜? 밥 없어? 네, 그게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 늦게 들어온 건 내 사정이지. 내가 며느리 시중까지 들어야 하냐? 돈 벌어온다고 집에서까지 대접받으려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남편 재훈 씨가 방에서 나왔지만 그저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시댁으로 보내는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공과금, 식비, 용돈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배는 채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친척 모임 있으니까 알아서 준비해. 네, 어머니. 그리고 용돈 좀 더 줘야겠어. 이번 달은 경조사가 많아서 돈이 모자라.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만 하고 집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허무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5년 전 재훈 씨와 결혼할 때 저는 이미 로펌에서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꽤 괜찮았고 모아둔 돈도 있었죠. 판교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어요.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친정에서 전세금 일부를 보태줬다고 했죠. 재훈 씨의 자존심을 생각한 거였습니다.
재훈 씨는 중소제약회사 과장이었어요. 월급은 380만 원 정도였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수입이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연봉도 대폭 축소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1억 3천만 원 정도 받고 있었지만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거짓말이 시댁 식구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장미란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친정 덕 좀 봤다 하며 친척들에게 말하고 다니셨고, 신우이 하영 씨는 SNS에 새언니는 좋겠다, 친정 부자라는 식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바로잡으면 재훈 씨의 체면이 깎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배려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점점 저를 친정돈 받아먹은 며느리 정도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매달 생활비는 당연하게 요구했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 들어줬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로펌 사무실에서 선배 윤도식 변호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수연 변호사,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선배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당신은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선배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존중받는데 집에서는 하대당하는 게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엔 아무것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재훈 씨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여보, 저 왔어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냉장고를 열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고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친척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 세트를 사서 들고 갔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셨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고모님이 물으셨어요. 수연 씨, 요즘도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판교 아파트면 비쌀 텐데. 장미란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친정에서 전세금 많이 보태줬죠.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는 어림도 없었어요. 재훈 씨는 옆에서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바로잡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면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좋으시겠어요. 저는 언제쯤 그런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아가씨도 곧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에이, 새언니처럼 친정발 좋은 일은 저한텐 없을걸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어야 했어요. 하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친정 덕이라니요.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제 가방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지퍼를 잠갔는데 말이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친척분들 앞에서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 마. 제가 뭘 했는데요? 표정이 안 좋았어. 친정 이야기 나올 때.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가? 제 친정에서 돈 보탠 게 아니라 제가 번 돈으로 집을 샀다고요. 재훈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명의로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제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방조라는 걸 희미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와의 특허 분쟁 건이었는데 승소하면 로펌 전체에 큰 이익이 되는 케이스였어요. 저는 밤낮 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어요. 왜요? 빨리 나와. 시댁 친척 모임이 있대. 여보, 지금 중요한 발표 준비 중이에요. 다음 주에 재판인데. 그게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어머니가 화내신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가야 했습니다. 안 가면 또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질 테니까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척들이 모여 계셨어요. 장미란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이제 오냐? 다들 기다렸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 일이 좀, 회사 일, 회사 일. 맨날 회사 핑계야. 시댁 행사는 뒷전이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영 씨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요즘 되게 바쁘신가 봐요? 응, 아가씨, 좀 바빠. 역시 변호사는 힘들긴 하나 봐요. 저는 그냥 편하게 살래요. 새언니처럼 친정백 좋으면 굳이 그렇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말에 주변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장미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늦게 왔지만 뭐 친정 덕에 좋은 집에서 사니까 바쁜 척이라도 해야죠. 안 그래요?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혼자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재훈 씨를 보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한 친척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변호사면 좋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도움도 받고. 장미란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집에서는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돈 벌어온다고 대접받으려고만 해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매달 300만 원씩 보내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평가하다니요. 하영 씨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새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그래도 새언니는 좋으시겠어요. 친정에서 도와주니까. 저는 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차로 돌아오는 길,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말씀에 너무 상처받지 마. 그냥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야. 여보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줘요? 내가 뭐라고 해?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 들면 더 이상해지잖아. 그럼 저는요? 저는 그냥 참으라고요? 가족이니까 참는 거지. 네가 좀 맞춰주면 안 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요. 제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그들의 횡포를 키우는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열었을 때 또다시 지퍼가 열려 있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제 지갑을 확인했는데 카드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카드를 항상 같은 순서로 넣어두거든요. 직업병 같은 거죠. 혹시나 싶어 인터넷 뱅킹 앱을 열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결제가 하나 보였어요. 강남의 한 명품 매장에서 12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간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냥 제가 깜빡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매장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카드로 오후 3시경 핸드백을 구매하셨습니다. 혹시 구매하신 분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셨고요. 키가 작으시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하영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대학 동기 오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아는 금융범죄 수사관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조사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선아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수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카드 사용 내역 좀 추적해 줄 수 있어? 이상한 결제가 있어서. 당연하지. 자료 보내줘. 내가 확인해 볼게. 저는 최근 3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선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수연아,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줘야겠어. 네. 그런데 지난달에도 추가로 드렸잖아요. 그게 언제 얘긴데. 돈이 어디 한두 군데 드는 줄 아냐? 네가 벌어오는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벌어오는 거라니요. 저는 4천만 원 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훨씬 더 많이 버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도 여유가 많지 않아서. 여유가 없긴 판교 아파트에서 사는 주제에
친정 덕 좀 봤으면 시댁에도 좀 챙겨줘야지. 그 순간 참았던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삼켰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하영이 카드값도 좀 대신 내줘. 애가 요즘 취업 준비한답시고 돈이 많이 드나 봐. 아가씨 카드값이요? 그래. 얼마 안 돼. 한 50만 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건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선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자료 분석 끝났어.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 뭐가? 네가 가지 않은 곳에서 결제된 내역이 여러 건 있어. 특히 명품 매장이랑 화장품 가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난 3개월만 봐도 약 600만 원 정도. 그리고 패턴을 보니까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누가 내 카드를 복제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수연아, 이거 심각한 거야. 신고해야 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제 카드를 복제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누구일까요? 머릿속에서 하영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영 씨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최근 올라온 게시물들에는 명품 가방, 화장품, 액세서리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협찬 감사해요. 브랜드에서 선물 받았어요. 같은 문구들과 함께요. 저는 결제 날짜와 게시물 날짜를 대조해봤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어요. 제 카드로 결제된 날, 하영 씨는 그 물건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이용하다니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였어요.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5년 초봄이었습니다. 저는 수백억 원대 기업 소송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핵심 서면을 검토하고 증인 신문 준비를 하느라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윤도식 선배님도 이 건에 함께 참여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연 변호사,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요. 괜찮습니다, 선배님. 이건 꼭 이기고 싶어서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번 재판 끝나면 꼭 휴가 좀 다녀와요. 선배님의 따뜻한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배려받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오후 핵심 증거 서류를 검토하던 중에 재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지금 당장 나와. 여보, 지금 재판 준비 중이라 정말 어려워. 다음 주가 재판인데 그런 거 나 몰라. 어머니가 친척 모임 있으니까 당장 오래. 안 오면 큰일 난다고. 여보, 정말 지금은.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 씨가 스피커폰을 켠 모양이었어요. 수연이, 지금 당장 안 나오면 이번 달 생활비 2배로 내놔. 친정돈 받아먹고 변호사 노름이나 하면서 시댁 행사는 무시하냐? 변호사 노름이라니요.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쌓아온 커리어를 그렇게 폄하하시다니요. 어머니, 지금 중요한 재판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안 나오면 생활비 500만 원 내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옆 책상에 앉아있던 후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저는 그날 회의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매달 시댁으로 보내는 돈이 30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명절마다 용돈, 경조사비, 각종 지원금까지 합치면 연간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벌어다 준 돈이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는 거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들이 그 돈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은행 계좌를 확인했어요. 시댁으로 나가는 자동이체 내역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인터넷 요금, 렌탈료, 심지어 하영 씨 핸드폰 요금까지 모두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아가 보내준 카드 사용 내역도 다시 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가지 않은 곳에서 결제된 금액이 2,400만 원이었어요. 명품 가방, 화장품, 옷, 액세서리. 모두 하영 씨가 SNS에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노였어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이제 와? 친척 모임 다 끝났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빠질 수 없는 회의가. 회의가 뭐가 중요해? 시댁 체면이 중요하지. 친척들이 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재훈 씨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게 몇 번째야? 어머니 말씀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요. 중요한 일? 내 일이 가족보다 중요해? 그 순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가족이에요? 저한테 가족처럼 대해준 적 있어요? 재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지금 네가 누구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밤낮 없이 일하고 들어와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돈만 갖다 바치면서 사는 게 가족인가요? 돈. 네가 버는 돈이 뭐가 대단하다고. 친정 덕 좀 봤으면 시댁에 충성해야지.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친정 덕이요? 제가 친정에서 돈 받은 게 뭐가 있는데요? 판교 아파트 전세금. 그거 제가 번 돈으로 전액 현금 매수한 거예요. 친정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 집 제 단독 명의예요. 6억 5천만 원 전액 현금으로 제가 샀어요. 친정 도움 같은 거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니까요. 그리고 제 연봉 4천만 원이 아니에요. 작년 기준 1억 3천만 원이에요. 재훈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연아, 그럼 지금까지 왜? 여보 자존심 상할까 봐요. 제가 배려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배려가 저를 갉아먹는 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지금 와서 잘난 척하려고? 잘난 척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생활비 못 드려요. 뭐라고? 매달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거기다 명절, 경조사, 각종 지원금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모욕과 무시뿐이었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재훈 씨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정하라고요? 전 충분히 진정했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았죠. 저는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시어머니와 재훈 씨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은행 앱에 접속해 시댁으로 나가는 모든 자동이체를 중단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렌탈료, 핸드폰 요금, 전부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냉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재훈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아야,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카드 복제건도 그렇고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수연아, 진심이야? 가족 상대로? 가족이 아니었어. 기생충이었어. 선아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증거 전부 정리해줄게. 고마워. 선아야. 회사에 도착해 윤도식 선배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수연 변호사, 제 경험상 이런 케이스는 감정보다 증거가 우선입니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네, 선배님.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언하자면 이혼도 고려해봐요. 배우자가 당신 편이 되지 못하는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선배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 씨는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호텔을 잡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지난 5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시댁으로 나간 돈이 총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생활비, 용돈, 경조사비, 각종 지원금 모두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도 정리했어요. 제가 가지 않은 곳에서 결제된 금액만 따로 추렸는데 6개월간 2,400만 원이었습니다. 하영 씨가 SNS에 올린 물건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였죠.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못 드린다고요. 뭐? 네가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당장 집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호텔 침대에 앉았어요. 곧 폭풍이 몰아칠 게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아, 어디야? 집에 와. 어머니가 화내신다. 안 갈 거예요. 뭐? 수연아, 장난 아냐. 어머니가 정말 화나셨어. 하영이도 와 있고. 그래요? 아가씨한테 물어봐요. 제 카드로 몇 천만 원어치 명품 산 거 어떻게 할 건지. 무슨 소리야? 여보도 모르셨죠? 아가씨가 제 카드 복제해서 6개월 동안 2,400만 원어치 물건 샀어요. 증거 다 있어요. 재훈 씨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리가. CCTV, 결제 내역, SNS 게시물 날짜. 다 맞아떨어져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수연아, 제발 집에 와서 얘기하자.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선아에게 연락했어요. 선아야, 증거 자료 정리 다 됐어? 응, 다 됐어. 카드 복제 정황, 결제 장소 CCTV 영상 요청서, 신우이 SNS 게시물 캡처 전부. 이거면 형사고소 가능해. 고마워. 일단 보류할게. 먼저 민사로 갈 거야. 알았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일요일 오전, 시어머니와 하영 씨가 제가 머무는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어요. 수연이, 이게 무슨 짓이야?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여기 공공장소예요. 공공장소는 무슨, 당장 생활비 보내. 공과금 다 밀렸어. 제가 왜 보내드려야 하죠? 네가 며느리니까. 며느리라서 돈만 갖다 바쳐야 해요? 존중은 안 받고요? 하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가족인데. 저는 하영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가씨, 제 카드로 명품 산 거 어떻게 할 건가요? 하영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협찬 받았다고 SNS에 올린 명품들 다 제 카드로 사신 거죠. 증거 다 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가족끼리 카드 좀 쓰면 어때? 카드 복제는 범죄예요, 어머니.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해요. 뭐? 지금 내 시누이를 도둑 취급해. 사실이니까요. 하영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잘못했으면 변상하세요. 2,4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네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제발. 우리 하영이 인생 망가뜨리지 마.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이렇게 안 했겠죠, 어머니. 저는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재훈 씨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회사에 출근해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윤도식 선배님이 직접 맡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연 변호사, 이거는 제가 맡을게요. 당신은 의뢰인 입장에서 편하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집은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당분간 호텔에 있으려고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니까. 그날 오후 재훈 씨가 로펌으로 찾아왔습니다. 리셉션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 변호사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보내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재훈 씨는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나와.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보안요원이 제지했지만 재훈 씨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제가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럼 어쩌라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변호사 통해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변호사, 수연아, 우리 이혼까지 갈 일이야. 그냥 얘기로 풀 수 있잖아. 얘기로 풀 수 있었으면 진작 풀었겠죠. 수연아, 여보,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재훈 씨가 뒤따라왔지만 보안요원이 막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재훈 씨 가족에게서 공과금 독촉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가스, 인터넷, 렌탈료 모두 제 카드로 자동 결제되던 것들이었는데 제가 중단해버렸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공과금 끊겼어. 당장 해결해. 제 카드로 결제하시면 안 돼요. 재훈 씨 명의로 바꾸세요. 재훈이 월급으로 어떻게 다 감당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쁜 년. 네가 이럴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어요. 며칠 뒤 하영 씨 SNS를 보니 업데이트가 뚝 끊겨 있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 명품을 살 돈이 없어진 모양이었어요. 광고주들도 연락이 끊긴 모양이었죠. 저는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흘린 땀의 대가가 더 이상 그들의 사치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후련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2025년 봄, 저는 로펌 조사실에서 선아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요청서, 하영 씨 SNS 게시물 캡처본. 모든 게 한 폴더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연아, 이거 봐. 패턴이 정말 명확해. 선아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카드 결제 시간과 하영 씨 SNS 게시물 업로드 시간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시간 간격이 평균 2시간 이내였습니다. 3월 15일 오후 2시 강남 명품관에서 120만 원 결제. 같은 날 오후 4시 하영 씨가 핸드백 인증샷 올림. 4월 3일 오전 11시 청담동 화장품 가게에서 85만 원 결제. 같은 날 오후 1시 하영 씨가 화장품 언박싱 영상 올림. 5월 20일 선아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며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어요.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연아, 더 심각한 게 있어. 뭔데? 하영 씨가 내 카드를 복제만 한 게 아니라 법인카드까지 손댄 것 같아. 뭐, 로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보면 네가 승인한 적 없는 결제가 몇 건 있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건 횡령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개인 카드도 모자라 회사 카드까지 손댔다니요. 증거 확보할 수 있어? 당연하지. CCTV 영상 요청하면 돼. 네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부탁해. 선아야.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식 선배님께 상황을 보고드렸어요. 선배님, 법인카드까지 손댄 것 같습니다. 선배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회사 차원에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연 변호사, 개인적으로 조언하자면 이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세요. 이건 법적 싸움이에요. 네, 선배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배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재훈 씨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판교 아파트로 이사 가던 날. 그때는 행복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칠 뒤 CCTV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3월 15일 오후 2시 강남 명품관 입구에 하영 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 카드를 들고 계산하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죠. 완벽한 알리바이네. 선아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내용 증명 보낼 거야. 2,400만 원 변상하라고. 안 하면 그때 형사고소.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즉시 내용 증명을 작성해 하영 씨에게 발송했어요. 2주 내로 2,400만 원을 변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하영이한테 무슨 짓이야? 법적 절차예요, 어머니. 법적 절차는 무슨, 가족끼리 그럴 거야? 카드 절도는 범죄예요. 가족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이 나쁜 년. 네가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네, 끝까지 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재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제발 하영이는 봐줘. 애가 아직 어려. 28살이면 어른이에요.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영 씨 SNS를 확인했더니 게시물이 전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어요. 팔로워들이 댓글로 왜 게시물이 안 보이냐? 협찬 끊긴 거냐? 같은 질문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영 씨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광고주 한 곳에서 하영 씨와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허위 협찬 의혹이 이유였어요. SNS에서 협찬이라고 홍보했던 명품들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 카드로 산 거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선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하영 씨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데. 자업자득이야. 그래도 괜찮아? 가족인데. 선아야,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봐주는 건 아니잖아. 그건 맞지. 근데 내 마음은 괜찮냐고.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괜찮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맞는 길이야. 알았어. 그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지? 응.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초동 로펌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바쳤다니.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2주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영 씨로부터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형사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카드 절도 및 사기 혐의였어요. 윤도식 선배님이 검토해 주셨습니다. 완벽해요. 증거도 충분하고 법리 구성도 탄탄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런데 수연 변호사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신우이분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제 책임은 아니에요. 선배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출합시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영 씨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재훈 씨가 로펌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떠들지 않고 조용히 면담을 요청했어요. 저는 회의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수연아, 변호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이제 법적 관계니까요. 재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아, 아니, 수연 변호사님. 제발 하영이 고소만 취하해줘요. 안 돼요. 제발이야. 애가 전과자 되면 인생 끝나. 그건 본인이 선택한 결과예요. 수연아. 재훈 씨가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감정 조절 못하시면 나가주세요. 미안해. 근데 정말 안 되겠어? 안 돼요. 2,400만 원 변상하면 고소 취하 고려해 볼게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법정에서 보죠. 재훈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마음이 다 식어버린 거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쓰라린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초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고, 재훈 씨와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하영 씨 형사 사건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로펌 보안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수연 변호사님, 지금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보안팀장과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밤 11시경 누군가가 수연 변호사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누구요? CCTV 확인 결과 배우자분이십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재훈 씨가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미 퇴거하셨습니다. 하지만 CCTV와 출입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재훈 씨가 제 책상 서랍을 뒤지고 문서 보관실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뭘 찾은 것 같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서류 몇 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객 정보가 담긴 서류일 수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업무방해이자 기밀 유출이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시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재훈 씨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윤도식 선배님께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선배님, 재훈 씨가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어요. 선배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에 제 책상이랑 문서 보관실을 뒤졌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로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 개인사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개인사가 아니라 보안 문제예요. 로펌 전체의 신뢰가 걸린 일이에요. 선배님은 즉시 대표 변호사님께 보고하셨고, 로펌 차원에서도 재훈 씨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재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지만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나도 너무 다급했어.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혼 안 할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어요. 앞으로 직접 연락 금지. 위반 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며칠 뒤 재훈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에서도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중소제약회사였지만 규정이 엄격했습니다. 타사 기밀 유출 시도는 중징계 사유였죠. 재훈 씨는 결국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재훈이가 회사에서 잘렸어.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제 때문이 아니에요. 재훈 씨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범죄? 남편이 아내 회사에 간 게 무슨 범죄야. 무단 침입이고 기밀 유출 시도예요. 형법상 명백한 범죄예요. 이 나쁜 년, 네가 정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단했어요. 그날 밤 선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모르겠어. 선아야, 괜찮아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파. 당연하지.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랑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 선아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지금 하는 게 맞아. 흔들리지 마. 고마워. 선아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재훈 씨 형사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소 의견이었어요. 로펌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촬영한 정황이 명확했으니까요. 윤도식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변호사, 이제 이혼 소송에 집중하세요. 형사건은 검찰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선배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선배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인정받는데
가족에게는 왜 이렇게 무시당했을까요? 그날 저녁 판교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제 소유니까 언제든 들어갈 수 있었죠. 재훈 씨는 없었고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뭐하러 왔어? 제 짐 좀 챙기러 왔어요. 여기 내 집 아니야. 우리 집이야.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제 단독 명의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쫓아내려고? 법원 판결 나오면 퇴거하셔야 해요. 이 나쁜 년.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과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5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막아섰어요. 수연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재훈이 회사에서 잘렸어. 하영이는 전과자 될 판이고 우리 다 죽으라는 거야?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이 아니긴. 네가 고소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제가 고소한 게 아니라 그쪽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 가족끼리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퍼서라기보다는 허망해서였습니다. 5년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으니까요. 2025년 여름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첫날이었어요. 저는 윤도식 선배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재훈 씨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원만한 합의요? 저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파탄냈는데요.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재훈 씨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긴. 친정 덕 좀 봤으면 시댁에 충성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윤도식 선배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정 덕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선배님은 판교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내셨어요. 이 아파트는 정수연 변호사 단독 명의입니다. 매수 시기는 2020년 2월, 매수 가격은 6억 5천만 원이며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체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재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우리 아들 월급으로 어떻게.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수연 변호사의 당시 연봉은 9,500만 원이었고 저축해둔 돈이 4억 원 있었습니다. 친정 지원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선배님이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시댁으로 나간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생활비, 용돈, 경조사비 등 모든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더불어 신우이 김하영 씨의 카드절도 건 6개월간 2,4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무단으로 구매한 증거도 있습니다. CCTV, SNS 게시물, 결제 내용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가족끼리, 가족이라고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선배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재훈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는 결혼 전 정수연 변호사 개인 재산으로 구매했고 결혼 후에도 단독 명의로 유지되었습니다.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혼 사유도 충분해 보입니다. 재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아니, 수연 변호사님.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재훈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여보, 아니, 재훈 씨. 저는 5년 동안 당신 자존심 지켜주려고 제 능력을 숨겼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돌아왔죠? 수연아, 당신 가족은 저를 친정빨로 무시했고 제가 번 돈으로 사치를 부렸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재훈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는 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쪽만 참고 희생하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재훈이 회사에서 잘렸어. 하영이는 전과자 될 판이고, 그건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니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윤도식 선배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안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조정실을 나서는데 재훈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뭐예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네,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었잖아.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좋았던 시절이라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재훈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수연아, 그리고 제발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법정에서 봐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재훈 씨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뒤, 본안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원고,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자와 그 가족의 지속적인 모욕, 경제적 착취, 그리고 배우자의 범죄 행위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5년간의 일들을, 생선뼈만 남은 저녁 식탁을, 친정빨이라는 모욕을, 매달 나간 300만 원을, 하영 씨의 카드 절도를, 재훈 씨의 사무실 침입을, 모든 걸 증거와 함께 제시했어요.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재훈 씨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합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재훈 씨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기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저는 선배님과 함께 법원을 나섰어요. 수연 변호사 잘했어요. 이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런데 마음은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당연해요. 5년이라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름 하늘이 너무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2주 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 단독 소유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지급을 명한다. 또한 피고 및 피고 가족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3개월 이내에 퇴거할 것을 명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안 돼. 우리 어디 가서 살아. 하지만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겼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재훈 씨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퇴거 집행 현장에 있었습니다. 집행관, 경찰, 그리고 이삿짐 업체가 함께 왔어요. 판교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건물일 뿐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법원 판결이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행관이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재훈 씨와 하영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재훈 씨는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하영 씨는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연 변호사님, 퇴거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삿짐 업체가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예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어?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사랑했을까요?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만든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재훈 씨, 새 직장 빨리 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가세요. 재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퇴거 집행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재훈 씨 가족은 시어머니 친구 집으로 임시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 셋이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빈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5년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공간이었어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로펌 공동대표로 승진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윤도식 선배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수연 변호사, 축하해요.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승진과 함께 저는 강남에 새 집을 샀어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이번엔 누구한테도 숨기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샀습니다. 입주하는 날, 선아가 집들이 선물을 들고 왔어요. 수연아, 축하해. 진짜 멋진 집이다. 고마워. 선아야, 네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무슨 소리. 네가 강해서 이긴 거지.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아, 후회 안 해? 후회. 전혀. 진짜. 응.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싶어. 선아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응, 그럴게.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도 짓눌려 있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우연히 하영 씨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드절도 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요. SNS 계정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광고주들도 모두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재훈 씨는 결국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월급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하영 씨, 세 식구가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서로 티격태격하며 불행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쾌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어느 날 저녁 펜트하우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언제 먹어봤나 싶었습니다. 항상 시댁 식구들 입맛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문득 5년 전이 떠올랐어요. 재훈 씨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제 빛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번 돈을, 제가 쌓은 커리어를, 제 능력을 당당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 나 자신에게. 혼자서 건배하는 게 쓸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로펌 공동대표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연 변호사, 앞으로 중요한 케이스는 당신이 주도해 주세요. 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도식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변호사, 정말 멋져요. 이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당신 혼자 힘으로 해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해낸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판교 아파트 앞을 지나갔어요. 예전 집이었죠.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5년의 세월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간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동을 걸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제 집으로요. 1년 전 생선뼈만 남은 저녁 식탁 앞에서 무너졌던 제가
이제는 제 식탁에서 제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1년 전 매달 300만 원씩 갖다 다치며 모욕당했던 제가 이제는 그 돈을 제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아팠고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전혀요. 창밖으로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진짜 제 것이니까요.